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9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양성평등주간입니다. 대구에서도 오늘 기념식을 열고요. 2022 여성업 엑스포를 개막하는데요. 보수적인 이미지가 강한 대구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성정책 종합박람회를 열고 있는 겁니다. 일 생활 균형, 여성 안전, 함께 육아 등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8가지 주제로 행사를 구성했습니다. 2015년부터 전면 개정된 양성평등법이 시행되면서 정부나 지자체도 이 양성평등 사업을 확대하고는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인식이나 사회의 변화는 기대만큼은 빠르지 않아 보입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해마다 성격차 지수를 발표하는데 올해 평가한 145개 나라 중에 한국이 99위였어요. 특히 경제 참여와 기회, 정치 분야에서 남녀 격차가 매우 크고 여성이 동등한 기회를 얻는 데는 무려 132년이나 걸릴 거라고 평가했는데요. 양성평등 지수가 높을수록 국가 경쟁력과 국민 행복 지수는 높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인식과 사회 변화를 위해서 우린 뭘 해야 하나, 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해보는 양성평등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9월 2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 북상하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오늘 비가 내리진 않겠지만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모레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아 흐리겠고요. 비 소식 잦으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경북 북부 지역 기온은 안동과 영주, 예천 모두 한낮 최고 기온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비가 내린 뒤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한층 더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봉화군 시설관리사업소가 우리나라 고서표주에 다양한 무늬를 넣는 데 사용했던 목판인 능화판을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15일까지 봉화 정자문화생활관 1층 누정전시관에서 이어지는데요. 전시회에서는 유교문화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능화판 문양을 소재로 이상규, 권민수 두 사진작가가 예술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한 사진작품 40여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능화판은 고서의 표지를 장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종 문양을 조각한 목판을 말하는데 이 표지 무늬에는 수복, 장수, 번영, 다산 등 인간의 본능적인 염원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종일 비 내리거나 흐린 날씨와 함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바람이 강해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포항과 경주, 영덕과 울진 모두 23도에서 24도 안팎을 보이면서 전날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분포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가 추석 연휴 기간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특별 종합대책을 실시합니다. 시는 오는 9월 9일부터 12일까지를 특별수송기간으로 정하고 이용객 안전수송과 편의도모, 상황실 운영 등 추석 연휴 특별수송대책을 수립 시행하는데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점, 터미널, 역 주변 주정차 질서궤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포항시 진입도로와 시가지에 교통안내판 설치와 교통질서 개도, 하루 60여 명의 주차 안내 요원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휴 기간에는 공영주차장 20개소를 무료 개방해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귀성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포항 KTX역과 포항 경주공항 등의 택시 대기를 늘리고 감차됐던 노선을 정상 운행할 계획인데요. 이 시에서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 낮은 21도, 습도는 90%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북동풍이 불면서 0.5에서 1.5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운항 시각이 변경된 여객선이 있으니 선사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20회 울릉도 오징어 축제가 지난 29일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는데요. 축제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통해 즐거운 축제 분위기 형성에 일조한 단체가 있습니다. 울릉도 여성들로 구성된 울릉독도 라이온스 클럽이 그 주인공인데요. 라이온스 클럽 회원들은 축제 기간 캐릭터 머리띠를 만들어 축제 참가자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이 캐릭터는 울릉도 상징 캐릭터들이었는데요. 울릉도의 대표 특산물 오징어를 상징하는 오기동이와 호박엿을 상징하는 해호랑이 각각 하나씩 달려있는 머리띠였기에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머리띠를 받은 사람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머리띠를 착용한 채 행사장 이곳저곳을 다녔고 회원들은 머리띠를 받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에 힘을 얻어 더 열심히 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울릉독도 라이온스 클럽 회원들은 이번 오징어 축제에서 관광객과 주민에게 즐거움을 선물해 뿌듯하다는 소감과 함께 앞으로도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영남일보 정우태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공동협약서입니다. 공동협약서. 어제 그 영남권 광역 지자체장들 모였던 그 얘기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영남권 시장 도지사들이 수도권 집중화 현상,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데 뜻을 함께합니다. 네. 어제 경주에서 열린 제3회 영남권 미래발전 협의회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협약서를 채택했습니다. 네.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도 추후 날이 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남권 미래발전 협의회 어떤 거예요? 네, 지난 2020년 8월 발족한 영남권 미래발전 협의회는 영남권 광역지자체인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이 모인 협의체입니다. 작년 7월에는 권역별 초광역 협력에 국가 정책화를 담은 영남권 상생 변형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영남권의 시장 도지사들이 모여서 채택한 공동협약서입니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이번 협약서는 정부의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입제 규제 완화 추진 및 글로벌 혁신 특구 정책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경북의 현안이죠.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습니다. 네. 또 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자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 등 실질적 혜택 방안 마련,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재정과 권한 이전을 위한 대응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이 이제 주 목적일 텐데 잘 되면 좋겠습니다. 네, 협의회에 참석한 영남권 시도 수장들은 지방 분권을 전제로 한 자치 입법권, 재정권, 교육권, 조직권 확대 자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네. 지방의 조직 예산도 정부에서 정해주는 대로 따라야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지자체의 자율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이제 또 현안들도 있고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잘 이제 골고루 되면 좋겠고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일단 큰 게 그 통합 신공항 건설이잖아요. 네, 예. 신공항 건설 사업의 추진에 열세를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영남권이 힘을 모으기로 한 데 의미가 깊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포럼에서 연내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켜 인천공항 물류 여객의 25% 이상을 처리하는 남부 중추공항을 조속히 건설해 영남권 전체의 상생 발전과 지방 경쟁력 확보를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166일입니다. 166일. 어떤 날짜를 말하나요? 네, 통상 3개월 단위로 계절을 나누곤 했는데 그렇죠. 이젠 이것도 옛말이 될 것 같습니다. 여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2071년에는 4월 30일부터 여름이 시작되고
10월 12일까지 지속될 거라고 합니다. 한 50년 뒤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무려 166일이 여름인 와. 셈입니다. 경북은 이보다 조금 짧은 5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여름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보통은 말씀하신 대로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을 12개월을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더위 여름 어떠세요? 저는 여름이 좀 별로라서. 네, 저도 무더운 여름 별로 안 그쵸. 좋아합니다. 네. 근데 이 무더운 여름이 5달이나 이어진다. 이게 이제 시작은 어디고 끝은 어딘지 그 지점을 어떻게 그럼 잡는다는 거예요? 네, 계절이 시작되는 기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네네. 통상 하루 평균 기온이 20도 이상 올라간 후 다시 내려가지 않으면 그날을 여름의 시작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겨울은 하루 평균 기온이 5도 미만으로 내려가고 다시 이 기준을 넘지 않는 첫날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최근 30년간 대구의 여름 시작일은 평균 5월 19일로 이전에 비해 9일 빨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여름의 길이는 과거보다 2주 늘어난 130일인데요. 이미 이는 전국 평균보다 12일이나 더 깁니다. 2071년 진짜 50년 뒤면 하나도 먼 미래가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최악이 그렇다 이런 걸까요? 어떻습니까? 네, 2071년이면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49세가 되는 해인데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예측된 계절의 일수는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했을 때를 가정한 것입니다. 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이 거의 없을 때 여름이 5개월 이상 이어지는 것은 물론 폭염, 가뭄 등 극한 기후에 노출되는 빈도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충실히 이행해 이산화탄소 농도를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면 대구 경북의 여름은 예상하는 기간에 비해 1개월가량 줄일 수 우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나? 그 고민을 또 해야죠, 늘. 네. 여름 기온이 이렇게 오르고 그리고 태풍도 더 강력해지고 또 지금 그 흰남노라는 태풍 너무 큰가 봐요. 걱정이 네. 많이 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초강력 태풍이 뜨거운 열대 바다가 아닌 곳에서 형성된 건 기상 관측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통상 중위도에서 발생한 태풍은 세기가 약하지만 이번 태풍은 강한 위력을 유지한 채 한반도로 북상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요. 기상청 예보를 보면 한반도에 더 근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간접 영향권에 들어간 제주 남해안은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요. 태풍은 오는 6일 오전 3시 서귀포 해상을 지나 7일 오전 3시 독도 북동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대구 경북도 주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구 기상청은 태풍의 이동 경로를 주변 기압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요. 기상 예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제대로 꼭 좀 잘 챙겨 보고 피해를 가능하면 줄일 수 있도록 우리 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명절 스트레스입니다. 네, 추석 연휴가 다음 주 금요일 시작입니다. 그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연휴 기간이 오히려 괴롭고 힘들다고 호소하는 분들 적지 않은데요. 한국국학진흥원이 조선시대 풍경을 담은 일기를 공개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가정의 화목을 지켰던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라는 건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어떤 사례예요? 네, 김택용의 조성당 일기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제사를 지내는 합제를 할 때 외조부도 함께 제사를 지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듬해 추석에는 산소에 가기 앞서 집에서 외조부모 제사를 지냈고 제물을 나눠 영예의 장인에게도 절을 올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친가, 외가, 처가 구분 없이 조상에게 감사를 표하는 그렇죠. 차례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초도 친가, 외가, 후손이 번갈아가며 맡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차례는 다른 거 아니고 준비하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게 스트레스의 주 원인일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명절 음식 준비 정말 만만치 않죠. 네. 여성에게만 가사노동이 부담 집중이 돼서 문제가 여전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음식 마련을 성별 구분 없이 도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해 전부터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전에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이 더 보수적인 것 같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죠? 네, 조선 후기부터 양방 가문의 사당이 건립되고 제례 순서 및 제사상 음식 조리법과 배치가 정례화됐습니다. 여기에 신분제 동요와 재산 상속 문제 등이 맞물려 더욱 보수화된 제례 문화가 자림하면서
오늘날 가족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한국국학진흥원 측은 형식에 치우친 차례 문화는 명절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으며 가족 모두를 포용하는 추석 원래의 모습을 맞아요. 되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네, 고향 사랑 기부제입니다. 이게 뭔가 이게 2023년부터인가 뭐 시행한다는 그거죠. 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제도인데요. 네. 자신의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답례품을 제공하거나 국세, 지방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형식입니다. 구체적으로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공제, 1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 기부금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네. 또한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 지자체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닌 지역에다 뭔가 기부를 하는 그런 거 얘기하나요? 네, 고향을 떠나 타 지역에 정착한 이들이 고향 사랑 기부제의 대상인데요. 네네. 지자체에 대한 기부 문화를 확산해 새로운 지방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정을 개선하는 효과는 물론 지방 소멸을 막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이 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듯한데요. 대구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 뭐 대구 경북 다 고향사랑 기부 대상자가 꽤 많겠어요? 네, 대구 경북 연구원의 대구시 고향사랑 기부금제 추진 방안 연구 결과를 보면 대구시 출향민 중 종합 납세자 기준 약 199억 원의 기부가 예상됩니다. 네. 제도 시행 첫 해는 인지 부족을 감안해 30억 원이 모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대구시는 조례와 답례품 선정, 위원회, 기금 신설 홍보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제 비율은 일단 정해져 있을 것이고 결국은 이게 지자체별로 이제 뭐 답례품이랑 이런 걸 어떤 유인책을 잘 쓰느냐 그게 저 해결책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답례품 종류로는 대구시 인증 제조품이나 온라인몰 우수상품 등에서 시작해 장기적인 관점에선 관광 상품권 개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지역 농산물인데요. 그렇겠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전국 시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받고 싶은 답례품 유형으로 지역 농산물을 가장 많이 꼽았고 지역 공공시설 이용권이 바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키워드 하나 남았는데 간단하게 정리하죠. 뭔가요? 네, 수성 알파시티입니다. 수성 알파시티 최근에도 주목을 받더라고요. 네, 수성 알파시티가 정보통신 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과기부와 대구시는 오늘 2030년까지 총 2조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ABB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판교 테크노밸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신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요일 키워드 뉴스 영남일보 정우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며칠 전에 또 팔공산 얘기했었는데 이 팔공산은 참 산도 좋지만 주변에 다양한 먹거리촌이 있어가지고 맛집 찾아가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팔공산 먹거리에 대해서 배우는 인문학 캠프가 열렸대요. 김현지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현지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할 인문학 캠프는요. 팔공산 식도락 인문학 캠프입니다. 팔공산의 역사와 문화에 얽힌 먹거리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행사였는데요. 네. 총 10명의 시민이 동구의 한 카페에 모여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전 그중 재밌는 만들기 체험에 함께 해봤는데요. 참가자들이 동구에서 나는 반야월 연근으로 강정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현장의 소리 들어보시죠. 동구 지역의 반야월 연근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게 대한민국 연근의 한 50% 정도가 반야월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연근을 대부분 반찬으로만 많이 드시는데 견과류랑 같이 믹스를 해서 드시면 커피나 차, 샐러드 드레싱, 요거트 등으로 토핑해서 드시기도 좋고요. 식사 잘 못하시는 분들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드시기도 좋고 휴대하기도 좋아요. 지금 재료가 올리고당, 견과 들어간 거랑 연근전과 그리고 가루가 있을 거예요. 투명 플라스틱 컵에 올리고당 나눠드린 거 있죠? 프라이팬에 다 부어주시면 됩니다. 다 넣으시고 주걱으로 골고루 섞어주시면 돼요.
신기한 것 같아요. 일단은 연근을 이용해서 이런 강정을 만든다는 걸 처음 알았고 아직 맛보지는 않았지만 냄새만 맡아도 향긋한 것 같네요. 고소한 향이 아주 끝내주는 것 같아요. 조금 작게 한 입에 쏙 들어갈 수 있게. 동글동글하게 해야 돼요? 답답하게 돼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납작하게 하셔도 되고 뭐 토끼를 만드셔도 되고.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반야월 연근 그 사회적 기업이 열심히 또 하는 분이 계시고 하는데 아마 거기 갔다 오셨나 봐요. 네. 연근으로 참 다양한 걸 만드네요. 그죠? 네, 저도 조금 맛을 봤는데요. 어땠어요? 연근의 아삭한 식감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강정 식감과 참 잘 어울린다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자들이 본인이 손수 만든 강정을 지인들에게 선물하고 싶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참 맛이 좋았습니다.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던가요? 디저트를 만들기 전에는요, 팔공산 먹거리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강의가 진행됐고요. 디저트를 만든 후에는 시민들이 다과를 즐기면서 팔공산의 먹거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행사에는 팔공산 먹거리촌 활성화에 앞장서는 번영회도 참석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요. 행사에 대한 시민들 이야기와 번영회 측 이야기 같이 들어보시죠. 동구청 근처에 그 현수막이 붙어 있어서 현수막 보고 연락을 드리니까 그 신청 기간은 지났는데 이제 안 오신다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운이 좋게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강의도 좀 들으셨잖아요. 네네. 그 강의 내용은 좀 어땠나요? 강의 내용이요. 대구의 음식에 관련돼서 다양하게 알려주셨고 저는 아무래도 나이대가 젊다 보니까 잘 몰랐던 음식점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대구가 시초인 음식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저는 오늘 강의 듣는데 기껏해야 납작만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재밌어요. 하필이면 배고플 때 맛있는 음식 얘기해서 좀 힘들었어. 그거 참는 게. 해마다 이게 이제 단발 행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구청 지자체와 같이 이런 인문학 캠프와 팔공사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체험회장을 계속 앞으로 활성화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네. 캠프 이름도 인문학 캠프라 참 좋은데 이번에 동구에서 열린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팔공산 끼고 뭐 경북까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다양한 지자체에서 뭔가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팔공산 먹거리촌 번영의 이야기에 따르면 팔공산에는 4개의 시설지구가 있다고 합니다. 갓바위지구, 동화지구, 파계지구, 서촌지구 맞아요. 이렇게 4개인데요. 네. 각각의 시설지구에 특화된 먹거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갓바위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에 대구에서 갓바위 열애에 많이 가게 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밥을 먹고 올라가니까 배가 아프대요. 그래서 두부를 먹고 가니까 상당히 배가 안 아프고 좋다고 해서 그런 갓바위 두부 요리가 잘 되게 돼 있었고요. 동화지구에는 동화사의 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비빔밥, 산채 나물밥 이런 등등 유명하고 파계지구에는 닭찜, 닭요리, 백수 이러한 어떤 음식들이 대구시에서 오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팔공산에 서촌지혜라고 하는 지구가 서쪽 편에 있습니다. 음식이 닭 외에 오리고기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카페들이 지금 시대 흐름에 맞는 관광지에 있는 카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의 특성은 베이커리 카페, 큰 규모의 카페들이 많아서 그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고 공간을 서비스 공간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장소의 공간들 카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촌 지역은 앞으로의 그 길을 통과되는 길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 지역보다는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팔공산 식도락 인문학 캠프가 앞으로 꾸준히 열려서 지역의 대표 관광지인 팔공산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기반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네. 팔공산 먹거리촌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길 기대합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지 리포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손준익입니다. KBS 시청자 주간 축하드립니다. 저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KBS 대구 아침마당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하는 일을 소개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시청자로서 방송을 보기만 하다가 직접 지역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경험할 수 있어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에서 일어나는 많은 소식들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KBS 대구 화이팅! 네, 11시 이제 30분으로 갑니다. 대구의
문화예술인들을 다시 만나고 기억하는 시간 천재의 삼각지대 도시를 읽어주는 남자 권상구 씨 오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대구의 독립운동가이자 서지학자 이원식 선생이 남긴 옥중일기에 기록된 인물들 조명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인가요? 네, 오늘은 문학평론가 이갑기 씨를 다루겠습니다. 이갑기. 좀 찾아봤는데 저도 공부하려고요. 네. 일제강점기에 보니까 책도 많이 쓰시고 문학 활동을 되게 다양하게 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네. 이원식 선생님 일기장에는 어떻게 기록이 돼 있어요? 네. 일기장에는 이인성의 아틀리에 뒷골목에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 닉네임으로는 문학평론가이자 정치 만화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 주변에 김화나 시인 오상순도 이웃으로 살았다고 하고요. 네. 제가 그 주소를 찾아봤더니 남산동 번지수였는데 지금 현재 계산 오거리에서 남산동 인쇄골목이 있잖아요. 네네. 가는 도로 위에 이제 집 주소가 있어서 그에 별다른 흔적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출생과 사망은 미상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자, 이갑기 선생님 문학 인생은 어떻게 펼쳐지나요? 네. 그는 이제 19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문학과 예술에 대해서 글을 쓰기 시작하고요. 네. 그리고 언론에 이제 기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1930년 11월에 조선일보에는 예술의 성립과 개체에서 이제 예술 비평을 했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죠? 네. 1933년에는 양주동 씨의 계급적 위반이라고 해서 양주동 씨를 이제 비판하는 글을 쓰기도 했었고요. 네. 요즘 개념으로 치면 문학계의 진중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1934년에는 그가 몸담았던 카프 해체를 주장하게 되는데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예술동맹의 해소를 제의함이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네. 카프 조직 내에 큰 파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KAPF더라고요. 카프. 네. 카프가 되게 그 당시에 유명하던데 이 조직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저희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국어 시간에 배운 맞아요. 네. 쉽게 말해서 카프 동맹, 프로 연맹, 경향파 이렇게 불려졌는데요. 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이제 문학 예술인들이 이제 만든 연맹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APF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스페란토인데요. 읽어보면 코리아 아티스타 프로레타 페드라시오라고 해서 말 그대로 한국에 있는 예술가들, 그러니까 예술가이면서 프로레타리아 계급인 사람들의 연맹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네네. 우리도 알다시피 이원식 선생이 또 유명한 에스페란토 운동가셨죠. 맞아요. 에스페란토를 이때 많이 썼나 보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약소국들은 당시에 이제 어떤 식민지 제국주의라고 하나요? 이 제국주의의 언어를 쓰지 않고자 하는 의도가 많았기 때문에 이 에스페란토 운동을 많이 수용하게 되고요. 영어도 쓰지 말자, 일어도 쓰지 말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카프는 이제 1925년에 결성해서 1934년까지 한 10년 정도 한국 문학사에서 큰 획을 그었던 연맹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주로 오늘 소개하시는 이갑기 평론가도 1930년대에 주로 활동을 하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 큰 파문을 일으킨 분이 바로 또 이갑기 평론가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카프 비평계에서는 이갑기를 빼면 전체가 이제 구성이 안 될 만큼 그의 글들은 상당히 좀 많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카프가 아니라 이제 대구 사람 이갑기라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갑기는 대구에서 어떻게 두각을 나타내는지 찾아보니까 네네. 상당히 어린 나이였는데요. 1927년 12월에 영과회라고 하는 창립전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영과회는 네. 여러 번 소개를 드렸죠. 사진을 보니까 당시에 21살의 이갑기와 19살의 이상춘이 죄송합니다. 19살 이상춘이 함께 사진을 좀 찍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주변에 이인성 그리고 미술평론가 김동진이 함께 사진에 찍혀 있었습니다. 서동진 화가 지난번에 얘기를 하실 때 영과회 잠깐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전시회가 아주 큰 거였나 봐요. 이렇게 굵직한 분들 다 모인 거 보니까. 네. 그래서 영과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시점이 이제 이갑기가 성장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으로 치면 이제 동요와 어떤 그림 그리는 친구들이 함께 공존하는 어떤 청년 예술단체라고 할 수 있겠죠. 영과회. 예. 그래서 후원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서동진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후견을 맡게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연가회가 창립되었던 배경을 보면 그 전에 1927년에 소년 작품 전람회가 열리게 돼요. 근데 이 다음에 연가회가 창립되는 걸 보면 이 연가회에서 발굴된 아이들은 당시에 이제 보통학교나 혹은 고등보통학교를 다니던 친구 중에서 좀 똘똘하거나 혹은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 글을 잘 쓰는 친구들을 약간 엄선해서 이 대구에 있는 선배들이 좀 그 무리를 좀 지어줬던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있었고요. 그리고 서동진 이외에도 당시 서동진의 절친이었던 배명학, 최화수, 서병기 이런 사람들이 이제 후견을 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배들이 땡겨주고 후배들은 또 실력 있는 친구들이 막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아주 그 문화와 예술이 활성화됐던 그런 단체네요. 연가회도. 네, 그렇죠. 그래서 연가회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는 공가회라고 불렸는데 그 숫자로 뭐 0 혹은 이제 공, 비어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명칭이 정해진 흔적을 찾아보니까 이제 당시에 일본에서 그 전통적인 그림을 그리는 어떤 예술단체는 일과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전통적인 장르에서 왜 그 서양 미술이 그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양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룹은 제2과로 불렸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유럽에서 다다이즘이나 이제 표현주의 그 흐름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사조가 이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사조를 타고자 하는 이제 일본 사람들은 우리는 무슨 과라고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게 되면서 제3과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일본에선 그렇게 3과라고 불렀고. 네, 그래서 이 흐름을 보고 이 조선 대구에서도 우리도 똑같이 흉내내어 3과라고 부르지 않고 대구는 어떤 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는 어떤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숫자 0을 상징해서 공과회라고 불렀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멋지네요. 그래서 공과회, 연과회 같은 의미로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상상력과 어떤 그 참신함, 그런 창의성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했다는 곳이네요. 네. 그래서 뭐 이상화나 서동진 등의 후원을 받으면서 1920년대 대구에서 사춘기를 보낸 아이들이 이제 무섭게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 사진에 찍혀있던 사람들이 다 전국구 인물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인성 같은 경우에는 조선 미전에서 두각을 드러내면서 그 20대 나이에 이제 대구에서 개인전을 열 만큼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본 황실에서도 그의 작품을 이제 구매할 정도로 이제 유명한 작가가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그 같이 찍게 있었던 김용준의 경우에는 이제 다음 방송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전국구 이분도 이제 미술평론을 하신 분이신데 보통 우리가 미술사 이러면 이제 역사 그 범위 내에서 보통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식민지 대구에서는 이제 미술평론 이러면 뭐 고조선 정도부터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 김용준 씨는 그 한반도의 석기 시대부터 미술의 시작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미술사에 좀 새 지평을 열었던 진짜 엄청난 분들이 많네요. 그렇죠. 이 연가회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제 이갑기와 이상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바로 이제 사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화예술을 하신 분인데 단순하게 문화예술에 그치지 않고 어떤 그 사회운동의 수단으로까지 연결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연가회에서 이제 출신의 아이들은 이제 순수 미술 쪽으로도 가고 혹은 이제 카프 연맹으로도 가고 혹은 영국운동 단체로도 뭐 다양한 영역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배태내었던 조직이 연가회였다. 그리고 그곳에 어떤 중심 인물, 중심 청년이 이갑기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갑기나 이인성 이런 분들이 이제 이 당시 그 막 처음 뭔가 어디 들어가서 막 얼마나 뭔가가 막 넘쳤겠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런 느낌들이 살짝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1930년대에는 이갑기가 조금 이제 나이가 그렇겠죠. 네네네. 대표적인 이제 청년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단에 뛰어들어서 이제 논쟁을 펼치게 되는데 우리 뭐 유명한 최만식 그 소설가 아시죠? 최만식 작가 이 사람과 함께 이제 또 논쟁을 하게 되는데 이 이갑기 씨가 보기에 이 최만식 씨는 좀 이렇게 좀 그 부르주아로 보였던 당시 개념으로 부르주아로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최만식을 비난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표현을 합니다. 그 방랑적인 자칭 프로 문사다. 여기서 프로 문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롤레타리아를 이제 자칭하는 이제 문인이었다. 표현도 참 독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최만식은 기분이 좀 나빠졌고 그리고 스스로 이제 그 글에서 다시 자기 입장을 밝히게 되는데
그 카프 일원이 되기에는 자기들 좀 부족하다. 그래서 자기가 좀 더 기술이 좀 더 능숙해져서 완성된 제품을 내놓을 때까지는 자신은 방랑 작가로 좀 머물렀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우회적으로 이 카프에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차만식 표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개념으로 치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인데요. 저희들 우리 그 1980년대 때 뭐 학생 운동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당시에 우리 대학생 뭐 분들이 이제 콜라나 뭐 양담배를 피는 시민들한테 그 뿌띠 부르주아라고 불렀던 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시대상들이 좀 오버랩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1940년대 중반에는 이 카프 내부에서도 이런 스트레스가 좀 그 커지게 되면서 해체의 기로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이데올로기의 슬픈 단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어떤 그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들은 세계 어디나 있었고 어느 시기에나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갑기 평론가가 카프 해체를 주장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1934년경에 그 이갑기는 이제 그 언론에 그 발전적 해체를 이제 요구하면서 글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갑기의 진정성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프로연맹을 만들고 그 안에서 안주했던 게 아니라 끊임없이 무엇이 옳으냐 그리고 무엇이 좋은 방향이냐를 계속 그 소설가나 예술가들과 함께 토론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그 카프 연맹체에서는 이제 해결이 안 되겠다. 새로운 조직으로 이제 그 어떤 발돋움을 하자라고 그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이갑기는 카프를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해산 이후에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고 제가 흔적을 찾아보니까 뭐 그 지금 현재 동북 삼성 쪽이죠. 당시에 만주라고 불렸던 곳. 그 만주라고 불렸던 곳에 이갑기의 주소가 발견되는 것을 보면 이 카프를 실패한 이후에 이제 망명한 게 아니었던가 추정을 해볼 수 있고 해방 직전까지 이갑기는 이제 그 이후에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가 해방되고 나서 조선문학가 동맹에 가담한 후에 이제 월북하게 되는 거죠. 이 대구의 어떤 그런 그 저력 같은 게 매번 들을 때마다 너무 무서울 정도로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늘 들어요. 그래서 당시에 대구에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월북을 했듯이 이 영과에 그 사진에 찍혀 있었던 김용준 씨도 이제 함께 월북을 했고요. 그랬군요. 그리고 이상춘 씨도 1947년에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해방 직후에 그 친구 이갑기와 함께 이제 월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무서운 이데올로기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천재의 삼각지대 오늘은 이갑기 문화평론가 소개해 주셨어요. 도시를 읽어주는 남자 권상구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11시 43분 됩니다. 금요일엔 문화, 오늘은 최영의 음악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까지 오케스트라 구성하는 악기 얘기해 주셨어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네, 현악기, 관악기, 건반악기, 타악기 모든 악기 이족에 따라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악기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음악의 내부를 좀 들여다볼까 싶은데요. 빠르기 말이나 다이나믹 그리고 악상 표현이라고 흔히 말하는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주로 악보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들어보면 근데 흐름으로 보면 뭐 교향곡이든 뭐 실내악곡이든 악장으로 나뉘니까 뭐 첫 악장은 좀 이렇게 좀 빠르거나 좀 이렇게 크거나 이렇게 하다가 중간 악장은 좀 조용하다가 다시 막 좀 빠르게 마무리하는 이런 느낌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빠르게 얘기하시면. 네. 바로 그런 것을 규정하는 나름대로의 규칙이 오래전에 생겼던 거죠. 만약에 3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협주곡이나 방금 말씀하신 4개 악장의 교향곡이 모든 악장이 전부 빠르거나 전부 느리다면 아마 30분 안 되죠. 뭐 길게 1시간 앉아 있는다라는 건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클래식 현대 음악 팬들의 사랑을 받기에는 그 당시의 규칙을 따르는 방식으로 한다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 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이 기악음악 언제로부터 올라가 보면 되는 거예요? 고음악이겠죠?
네, 우리가 흔히 클래식 음악의 역사라고 할 때 고대 중세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크 시대부터 맞아요. 생각을 바로크부터를 하는데요. 치죠. 예. 바로 기악 음악의 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바로크 시대부터 이 여러 개의 악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예, 보통 서너 개의 악장으로 기악 음악들이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부터 작곡가들이 머리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인접한 악장, 즉 1악장과 2악장, 2악장과 3악장 서로 다른 빠르기, 다른 템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악곡의 분위기도 곡의 느낌도 1악장이 좀 밝았으면 2악장은 조금 무겁게 네. 혹은 좀 서글프게 이런 분위기를 바꿔서 듣는 사람이 재미를 가지고 들을 수 맞아요. 있도록 이런 규칙을 정해 놓았습니다. 당시 비발디나 바흐, 핸델의 음악들을 들으시면 악장이 뭐 4개를 넘는 작은 길, 짧은 길이라 하더라도 그런 6호까지 있는 음악도 것도 있고 막 그죠? 그렇죠. 맞아요. 길이는 맞아요. 짧지만 악장의 숫자가 좀 많기도 맞습니다. 한데요. 이 곡들도 모두 당시에 대중들 앞에서 연주가 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걸 고려했었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대중을 생각했다. 그렇죠. 그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좀 더 극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아까 뭐 마흐나 핸델 작품 이렇게 곡이 한 6개씩 하면 막 뭐 알르망드니 뭐 지그니 네. 막 이렇게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빠르게 말들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네, 사실 조금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네. 빠르기 말의 용어는 바로크 시대부터 사용이 됐었지만 우리가 요즘 빠르기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 메트로놈이라는 기계는 베토벤 시대 정도 돼서 완성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용어가 약간 추상적일 수도 있다라는 그랬겠네요.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네네. 예전에 우리 초중고등학교 음악 시간에 빠르기 말 순서대로 외우기 시험 이런 거 시험 쳤어요. 네, 했었습니다. 맞아. 그 덕분에 아마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흐름은 알고 계실 텐데요. 네. 느린 템포에서 빠른 템포로 나아가는 배열로 가장 기본적인 거를 이렇게 한번 나열해 보자면 가장 느린 tem포가 아다지오, 네, 혹은 라르고라는 네. 용어를 흔히 쓰고요. 네. 그 다음으로 조금 덜 느린, 조금 더 빨라진 템포가 안단테입니다. 안단테는 여기저기서 용어를 많이 사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팝송 제목도 있습니다. 아바 노래.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용어 모데라토는 오늘날은 모데라토는 빠르기 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모델의 적당하게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고라는 말로 중심을 네네. 잡아주고요. 네. 이제 빠른 템포로 가면서 알레그로라는 그렇죠. 말을 씁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알레그로는 평범하게 빠르다라는 용어를 지칭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빠르게 정신없이 달려가는 프레스토라는 용어까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로 그 5번 사학장도 아다지의 토거든요. 네. 라르게 토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건 뭐예요? 이 아다지오나 라르고에 에토가 붙는 것은 이 라틴어, 이탈리아, 유럽의 언어에서는 뒤에 ETTO가 붙으면 조금 더 작은 적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다지오보다는 덜 느려야 되는 거죠. 작은 느림이니까 조금 더 빨라지는 거고 라르고보다 조금 더 작아진 느림이니까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느리게가 되는 겁니다. 진짜 세세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네. 건 템포예요, 그죠? 안단테는 느리게 연주하라. 그런데 이제 느린 것도 금방 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렇죠. 약간 느리게, 많이 네. 느리게 막 이런 게 또 다 나눠져 있어요. 네네네. 네. 이 기존 빠르기 말에 형용어가 붙어서 가장 흔하게 알레그로 아사이라든지 맞아요.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맞아요. 쓰기도 하는데 네. 오늘날 많은 이제 학자들은 이 안단테라는 용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데라토처럼 어쩌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단테 용어의 기원이 이탈리아어 안다레 걷다라는 말에서 기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고전주의 시대, 근대에 오면서 느리게? 느리게라는 용어로 번역이 되면서 아마 당시에 바로크 시대 사람들은 걷는다라는 의미가 좀 여유를 가지고 느리게 여유 있게 아주 느긋한 산책을 생각했기 때문에 안단테가 그렇군요. 그 근대에 18, 19세기 오면서 느리게라는 템포로 바뀌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안단테랑 그러니까 이제 좀 반대되는 느낌이 알레그로인 거야 그러면? 그렇죠. 빠르게 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알레그로 역시 이탈리아에서 다 온 거죠? 그렇죠. 안단테 알레그로 네네네. 이런 빠르게 음악의 말. 표현어들은 이탈리아어에서 많이 맞습니다. 지원을 했습니다. 네네. 예, 알레그로는 또 이탈리아어에서 유쾌한, 경쾌한, 즐거운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네. 하는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에서 가장 흔히 만나면서도 중심이 되는 맞습니다. 악장입니다. 네. 그냥 흔하게 우리가 빠르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약간 그러니까 절대 느려서는 안 되는 조금 서두르는 듯한 기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유쾌하고 경쾌한 느낌이니까 그건 느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네네. 바로 네. 그렇습니다. 메트로놈 기계에서도 가장 폭넓은 tempo의 이 정도를 표시하는 이 용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4개 악장의 소나타 구조에서도 시작하는 첫 번째 악장과 맞아요. 마치는 마지막 악장에 가장 흔히 쓰이는 템포가 바로 이 알레그로라는 의미이고요. 시간이 좀 더 흐르면서 19세기로 오면서 작곡가들은 좀 더 알레그로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싸이 혹은 베토벤이 좋아했던 콘브리오를 붙여서 네. 콘브리오는 뭐예요? 생기를 담아서 아, 네, 정말 빠른데? 활기차게 네, 그런 의미의 그렇군요. 베토벤이 좋아했던 알레그로 콘브리오 네. 혹은 이제 마지막 악장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아싸이 매우 아싸이는 뭐예요? 매우? 네. 아주? 네, very라는 아주 의미의, 빠르게 뭐 이런 아주 느낌. 매우 아.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 최근에 이제 어떤 곡을 하나 들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약간 그러니까 그 곡 시간 예를 들면 한 10분 정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한 8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듣는데 정말 빠른 거예요. 네.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지휘자마다 그게 다 달라지죠, 그죠? 그렇죠. 네. 제가 느끼기에도 최근의 지휘자들은 알레그로 표현이 그러니까 굉장히 좀 좀 더 달리고 맞습니다.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몇 년 전에 월드 오케스트라 시리즈에서 유럽 최고의 챔버 오케스트라가 베토벤 운명을 연주를 하는데 끝나고 한참 더 앉아 있어야 될 것만 같은 예상했던 숨이 시간을 너무 빨리 당겨서 맞아요. 그렇지만 듣고 나니까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나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클래식 음악은 공연장에서 청중이 들어줄 때 완성이 된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현대의 객석에 앉아 있는 청중들이 바라는 알레그로는 바로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사실 뭐 지휘자가 있는 것도 얼마 안 됐고 지휘봉 맞습니다. 든 것도 얼마 안 됐고 또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청중을 위해서 악장 템포도 정하고 악구 분위기도 바꾸고 다양한 걸 그렇죠. 들어보라고 네. 그렇게 작곡가들이 이제 딱 자기 거를 만들어서 내놓지 않습니까? 네. 템포로 음악의 기본적인 분위기 알 수 있는 방법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빠르기 말 그런 거. 네. 템포가 제목에도 들어갈까요? 곡 네, 제목에? 이렇게 그 곡의 어떤 성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실 템포가 제목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런데 이제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곡 아마 제목으로는 너무 많이들 들어본 이 제목이실 텐데요. 네. 차이콥스키가 자신의 현악 4중주곡 1번 작품 번호 11번에 2악장 안단테에 노래하듯이 안단테 하라 안단테 칸타빌레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차이콥스키 굉장히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칸타빌레 그죠? 네, 맞습니다. 노래하듯이 그리고 또 러시아적인 분위기를 굉장히 잘 살린 민요에서 차용했다라고도 전해지는데요. 네.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었던 톨스토이는 이 곡을 처음 듣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전해집니다. 과연 우리도 러시아적 감성으로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차이콥스키 현악사중주 1번 작품 번호 11 중에 가장 유명한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들으면서 금요일엔 문화 최영의 음악 클럽리스트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교통정보로 갑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입니다. 국채보상로 서대구공단 내거리에서 동신교까지 차량들 더디게 이동하고 동대구로 범어내거리에서 동대구역 내거리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외천로 7곡 우체국에서 학정 2교 구간 통과하는 데 11분 걸리겠고요. 태평로 대구역 내거리에서 교동 내거리 쪽으로 소통 원활합니다. 청수로 살펴보면 드랑길 내거리에서 황금 내거리 방향으로 시원하게 지나겠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경산 113.7km 지점에서 112.8km 구간 3, 4차로에서 시설물 정비 작업 중이고요. 중부내륙지선 창원 쪽으로 서대구 나들목에서 남대구 나들목까지 속도 떨어져서 지납니다. 반대 대구 방향은 성서 나들목에서 금호분기점까지 서행 흐름 보이고요.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동대구 분기점에서 청도 나들목 구간 막힘없이 통과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이번 주말 대구 경북에도 대규모 성묘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른 성묘객이 몰려서 지난주에도 고속도로 통행량이 한 20% 정도 늘었고 이번 주말이 아마 정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비가 또 태풍 때문에 오고 오늘은 가끔 빗방울 떨어지고 내일 새벽부터 비가 온다고 하니까 벌초가시고 성묘길에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9월 2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